안녕하세요, 닥터TV 시청자 여러분. 닥터TV의 몽룡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당뇨의 신, 바로 서울대학교 조용민 교수님을 모셔봤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짧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서울대병원 내분비 대사내과에서 당뇨병과 비만을 전공하고 있는 조용민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특별히 조용민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바로 요 앞에 있는 책, 혈당 조절의 새로운 레볼루션, 영어로 하면 글루코스 레볼루션이죠. 이 글루코스 레볼루션이라는 책을 가지고 교수님과 함께 얘기를 해볼 텐데요. 바로 교수님께서 이 책 감수를 맡으셨지요? 네, 맞습니다. 네, 저도 당뇨 책만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을 뭐 10권 이상 읽어본 것 같아요. 근데 책을 읽고서는 정말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보통 당뇨의 책들은 좀 원론적인 이야기들, 조금 지루한 내용들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이 책은 특히 전당뇨에 있거나 당뇨를 최근에 진단받으신 분들은 바로 읽어보시면 바로 오늘부터 적용할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이 영상을 보시지 않은 분들 중에서 이 책을 보시지 않으셨으면 이 책을 한번 보시고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 책은 닥터 다이어리가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닥터 다이어리에서 추천하는 혈당관리 필독서 라고 추천할 만큼 정말 강력하게 추천하는 책이니까요.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이 책의 내용들을 많이 질문을 할 텐데요. 먼저 이 책이 어떤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고 간단하게 한번 책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책 제목은 글루코스 혁명입니다. 영어로는 글루코스 레볼루션으로 되어 있는데 웬 혁명이냐라고 싶겠지만 사실 그동안에 이런 당뇨병 관련 책자 이런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특히 혈당 조절에 관계된 책을 보면 의사들이 집필을 했습니다. 아니면 영양사라든지 간호사 이런 분들을 즉 의료진들이 집필을 했는데 이 책은 특이하게도 이제 그 제시 인차우스페라고 하시는 이름이 분은 조금 어렵죠. 이름이 좀 어려워요. 이분은 의료인이 아닙니다. 대학에서 이제 생화학을 공부하긴 했지만 전혀 의료인이 아니고요. 책을 보시면은 안에 내용들이 대부분 제시가 운영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팔로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예, 그 팔로워들이 자기의 경험을 공유한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쓴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어떤 그 지식을 생산해내는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서 이 기존의 학자들이나 의료인들이 아니라 일반인들 입장에서 했다는 점에서 혁명이고요. 그리고 이론보다는 주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신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그 학자들이나 그 의료인들이 어떤 평균에 집착을 했다면 그 일반화를 하려고 한 거죠. 어떤 일반화에 집착을 했다면 이제는 개인, 내 자신이 이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지 거기에다 집중을 한 그런 책이고 따라서 저는 이 혁명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의 내용을 보면 특히 연속 혈당 측정기들이 많이 적용이 되어서 내용들이 나와 있던 것 같은데요. 이 연속 혈당 측정기를 잘 활용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연속 혈당 측정기도 또 혁명이에요. 이것도 그쵸. 손끝에서 이렇게 혈당을 재던 거 생각해 보면 완전히 혁명이고, 그리고 우리가 혈당 측정을 해서 수치를 보던 시대에서 이제 혈당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네네.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가. 이런 그 새로운 그 혈당 측정 방식을 우리가 환자분들이나 혈당에 관심이 있는 우리 구독자들께서 이용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내용을 좀 잘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패턴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인슐린을 맞고 하는 그런 환자분들은 저혈당이 생기는가 이 부분이 될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은 이제 글루코스 스파이크,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그러니까 혈당이 갑자기 삐쭉 올라갔다가 갑자기 급강하게 되는 이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어떨 때 나타나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은 이 스파이크의 봉우리가 낮아지는가,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파이크가 나타났을 때 드신 음식이 뭔지, 그리고 나타나지 않았을 때 드신 음식은 뭔지, 나타나지 않았을 때의 우리가 한 행동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운동이죠. 그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데이터를 가지고서 그 혈당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시면 제일 편해요. 기존에는 저희가 이 음식은 당분이 얼마 들었고
먹으면 혈당이 얼마 올라가고 이런 수치가 있잖아요. 혈당 지수라 그래가지고 그리고 탄수화물 양 이런 굉장히 이론적으로 복잡한 데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데이터를 보고 그 데이터를 맞춰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국에 간을 하는 거죠. 간 보는데 무슨 이론 따지지 않잖아요. 좀 뭐 싱거움 좀 더 넣고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맞춰주시면 되기 때문에 연소혈당 측정기는 자주 들여다보시면서 그에 맞춰가지고 우리의 생활 패턴을 조정해 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연소혈당 측정기는 직접 차고 24시간 모니터링이 네네, 가능하잖아요. 네네. 근데 제 주변에도 보면 당뇨를 부정하는 단계들이 보통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건강검진에서 검사하고 나서 아직은 의사 선생님이 당뇨는 아닌데 네네. 당뇨 조심하라고 했다. 예.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분들이 뭐 물론 연소혈당 네. 측정기가 좀 부담이 되지만 예. 초기에 당뇨가 아니지만 이걸 한번 네. 해보면서 초반에 좀 네. 이렇게 관리를 집중해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관리는 뭔가 예. 당뇨는 아닌데 맞습니다. 하고 싶은데 지금 연소혈당 측정기가 많이 보급되긴 했지만 아직도 비교적 초기예요. 그렇죠. 어떤 이런 의료기기가 새로 나오면 제일 필요한 사람부터 테스트를 시작을 합니다. 제일 필요한 사람이 1형 당뇨병, 네. 인슐린을 하루에 4번씩 맞거나 인슐린 펌프를 쓰는 이분들한테 먼저 이제 적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2형 당뇨병 중에서 인슐린을 쓰는 사람한테 테스트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인슐린 하루에 한 번 정도 맞는 사람한테 테스트됐고 또 최근에 저희는 이제 먹는 약으로 하는 분들까지 했어요. 이제 그 밑에 이제 당뇨병 위험이 있는 군에다가 적용하는 거는 아마 차차 이제 연구가 돼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제가 보기로는 뭐 자명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의료기기를 살 수가 있잖아요. 네. 측정기를 온라인에서도 바로 살 수 그래서 있죠. 직접 사서 하신 분들 보게 되면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보는 거가 우리 국민들 수준이 높아지셔가지고서 주식을 많이 보셔서 그런가요? 차트 잘 보시니까. 예, 차트를 잘 보셔가지고 네. 너무 충격을 받으시는 거예요. 당뇨가 아니신 분들도 주변에 내가 이걸 먹었더니 혈당이 180까지 갔어. 심지어 200까지 갔어.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건 먹으면 안 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식이요법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연구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해서 그런 분들한테 가치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잘 모를 뿐이지. 그래서 앞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책은 연속 혈당 측정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이런 실험들을 교수님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워낙 한국은 또 아직은 좀 보험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 아직은 구독자분들께서 일반 혈당 측정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럼 그분들은 이 책을 어떻게 좀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가 식후 혈당을 재는 거를 대개 2시간을 말씀을 밥 숟가락 뜨는 시간부터 이제 맞습니다. 2시간이잖아요. 예, 식사 시작으로부터 2시간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어떤 뭐 근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포도당 부하 검사를 할 때 그때 2시간째 혈당을 재가지고 당뇨병을 진단하는 게 있어가지고 비슷하게 하면 2시간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개는 뭐 한 90분에서부터 120분 그러니까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 이때 재면 좋을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연소혈당 측정을 해보게 되면은 그 스파이크가 언제 나타나는지는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꼭 2시간은 아니라도 언제쯤 피크가 나타나는지를 이제 확인하려고 그러면 처음에는 조금 자주 한번 재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0분, 1시간, 2시간 이 정도 해서 어느 시점이 제일 높은지를 보시고 제일 높이 나타나는 시점을 찾아서 나는 1시간이야, 나는 30분이야 그렇게 되면 그 시간에 한번 재보시는 거죠. 그래서 음식 종류별로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좋고 아니면 새로운 음식을 드실 때도 체크해 보시면 좋고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꾸 찔러야 되니까 그죠. 저도 맨날 이제 아파요. 네, 아파서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데 뭐 연소혈당 측정기가 좀 고가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좀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 내가 피크가 나타나는지를 파악을 해보시고 그 시간에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한 번씩 재보시고 이제 본인한테 셀프로 피드백을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은 이제 어떤 음식을 먹는 나에 따라서 혈당이 오르는 시간도 다르고 수치도 다 다르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특히 교수님 이 책을 보면 저도 사실 뭐 방송을 통해서 많이 봤었는데 혈당 스파이크라는 개념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사실 아직까지도 네. 의사 선생님들 이런 분들께서 많이 얘기해 주시지는 않는 개념 같아요. 근데 네. 실제로 혈당 스파이크가 어떤 개념이고 네. 이 혈당 스파이크가 몸에 어떠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네. 식후 혈당 스파이크가 중요한 걸까요? 네. 우리 몸은 항상 일정한 거를 좋아해요. 우리 몸의 체온이 올랐다 내렸다 하지 않고, 그리고 그 심장 박동수도 가만히 있을 때는 거의 일정하게 가잖아요. 네네. 그리고 우리 몸 속에 나트륨 농도라든지 혈색소 수치라든지 등등이 항상 일정하게 가는 거를 좋아하는데, 포도당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뭘 먹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뭐가 들어오는 게 있는 거죠. 영양분이잖아요. 예, 그게 들어오면서 한번 쑥 올라갔다 내려가는데, 그것마저도 많이 오르지 않도록 이렇게 잘 조정을 해요. 근데 그거가 좀 지나치게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라 그러고, 수치로는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런가는 환자분 같은 경우도 다를 것이고 일반인 경우 다를 것인데, 이 책은 네. 일반인들이 쓰신 거라서 굉장히 낮게 잡혀 있습니다. 30 정도. 저도 보고 이 기준에 네. 과연 어떻게 우리가 맞출 수 있을까? 그렇죠. 일반인 같은 경우에서 그 정도도 잘 안 올라가기 때문에 30 이상 쑥 올라가면은 이제 많이 올랐다고 지금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책에서는. 근데 대개는 뭐 우리가 한 50 정도는 그래도 아주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뇨병이 있다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근데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올라가잖아요. 우리 그렇죠. 환자들 보게 되면. 공복 100인데 네. 보통 저도 당뇨가 있는데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180까지는 그냥 밥 그렇죠. 먹으면 가잖아요. 휙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정말 엄청난 스파이크일 것이고, 그리고 아주 정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적게 올라가는 것도 스파이크라고 부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 않나. 시점은 싶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밥 먹고 뭐 30분이 스파이크인 거, 1시간이 스파이크인 거, 1시간 그게 이제 음식에 따라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오렌지 주스를 뭐 마셨다든지, 어떤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는 가당 음료를 마셨다든지, 그러면은 뭐 30분, 1시간에 쭉 올라갈 거고요. 그렇지 않고 피자와 같이 뭐 콜라를 같이 먹었다든지 이런 다른 음식이 영향이 있으면 조금 더 늦게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고 그리고 음식마다 다르고 아침, 점심, 저녁에 따라 달라요. 어떤 경우 보면 아침 식후가 특히 더 올라가시는 분이 계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 자기 전에는 좋았는데. 네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계속해서 그 데이터를 보실 때 참고를 하셔야 돼요. 항상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패턴은 있다. 그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근데 혈당 스파이크 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뭐 식후 1시간 200이 넘는 건 부지기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몸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니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맞습니다. 제가 그 설명을 안 드렸군요. 아까 항상성이라는 면에서 그 항상성을 벗어난다는 건 우리 몸에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구에 의하면 혈당 스파이크가 생겼다가 또 특히 저혈당까지 내려간다든지 이런 꼭대기를 찍고 바닥을 찍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에는 산화 스트레스가 많이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굉장히 안 좋은 그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아니라 그런 스트레스에 의해서 당뇨병 합병증이 생긴다든지 그런 나쁜 결과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절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혈당의 그 진폭이 큰 분들은 대개는 저혈당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진폭이 큰 분들이 대개는 당화혈색소도 높아요. 그래서 다 그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진폭을 좀 줄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이크도 줄여주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스파이크를 잡으려고 인슐린을 또 많이 맞았다가 또 저혈당 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조절 잘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를 띄고 있는 상황은 굉장히 나쁘다. 그걸 그 잡으려고 하게 되면 또 저혈당 위험도 있고, 그래서 이 음식을 이용을 해서 스무스하게 이렇게 좀 가주게 되면 여러모로 당뇨병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도 교수님 이 책을 읽으면서 한번 실습을 해봤는데 이게 근데 과학적인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차고 제가 안 좋은 음식을 먹고 식후 스파이크가 한 230 정도 가면은 유난히 점심 먹고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정말로. 근데 식후 스파이크가 안 오는 경우는 그렇게 밥 먹고도 피곤하지 않는데 이게 그래서 뭐 식곤증인가 싶기도 한데 이게 뭔가 좀 관련은 없나요? 그냥 제 개인적인 것. 저는 사실
이전에는 그 환자분들이나 뭐 주변에서 그런 말씀하면 안 믿었어요. 너무 피곤해요. 에이, 그냥 피곤하시겠지. 그냥 피곤한 걸 거예요. 그랬는데 데이터를 들고 오시잖아요. 올랐다가 떨어질 때 그렇다. 이 책에도 나오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아닌가 봐. 그 우리가 몰랐던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혈당이 올랐다가 떨어질 때에 그때 피로감을 느끼는 그런 분들이 있다 하는 거를 여러 사람이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분들이 그 스파이크가 없을 때는 괜찮다라고 또 말씀하시니까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이 책의 내용에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 저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을 얘기해 주셔서 사실 저도 그거를 공감하게 저도 바로 실습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책 내용대로. 근데 교수님 말씀대로 이게 뭐 아직 과학적으로 이렇게 뭐 확실한 이론은 아니지만 많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교수님 이 책에 보면 첫 카피가 좋아하는 음식을 즐기면서 과학적으로 체중을 줄이는 10가지 방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당뇨인들뿐만 아니라 정말 일반 대중분들도 제일 좋아하는 게 좋아하는 음식을 즐기면서 과학적으로 체중을 빠진다는 게 정말 달콤한 말 같아요. 근데 특히 이 책 내용을 보면 음식을 우리가 올바른 순서대로 먹어라 해가지고 뭐 10가지의 꿀팁이 있는데요. 뭐 이러한 내용을 봤을 때 교수님은 이게 과연 이제 의료인으로서 뭐 어느 정도 또 신빙성이 있고 교수님께서 보셨을 때 요거 하나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뭔가 적용해 보면 좋겠다라는 게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좋아하는 음식을 즐기면서인데 그 반대는 좋아하는 음식인데 피하면서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 피하는 게 아니라 이 음식을 먹을 때 순서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그 음식에다가 뭘 곁들인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혈당 스파이크를 줄일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뭐가 좀 혈당이 많이 올라가면 피하시라고 했는데 무조건 저도 예전에 보면 교수님들이 뭐 빵은 절대 먹지 마세요. 뭐든지 이제 당뇨인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뭐 떡부터 해서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먹는 게 좋다고 이 책은 뭐 얘기를 할까요, 교수님? 그래서 일단 우리 위장 그리고 소장에다가 좀 식이섬유가 많은 걸 먼저 좀 넣어주는 거예요. 채소류가 되겠죠, 대개는. 그렇게 해서 식이섬유가 일단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먹더라도 소화 흡수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혈당이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달달한 간식이란 말이 나오는데 간식 같은 경우에도 그냥 그 식간에 뭐 점심이나 저녁 그 사이 한 오후 3시쯤에 간식만 따로 이렇게 달달한 디저트를 먹으면 혈당이 많이 올라가지만 그거를 후식처럼 점심 식사 후에 소량을 먹는다든지 하게 되면은 따로 먹었을 때보다는 혈당이 덜 올라간다는 거고요. 오히려요? 그거를 그 여러 사람들이 자기 경험을 올려놨죠. 이 책에 보시게 되면은 따로 먹었을 때에 비해서 후식으로 먹었을 때는 덜 올라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충격적이네요. 그런 면에서는 좋아하는 음식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은 상태로도 우리가 혈당 조절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음식을 즐기는 걸 피한 건 아니죠. 피한 건 아니지만 어떤 요령을 통해서 혈당이 덜 올라가면서 그 즐거움은 느낄 수가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교수님 이 책을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탄수화물을 먹기보다는 뭔가 우리 반찬에 있는 뭐 예를 나물이나 채소 같은 것들을 먼저 먹고 그리고 뭐 반찬이 또 있으면 단백질도 탄수화물보다 앞에 먹고 제일 마지막에 탄수화물 좀 먹으라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이 저자분의 개인적 경험과 같이 이제 챌린지를 했던 분들의 그런 경험이긴 한데 이게 과학적으로도 좀 이론이 좀 밑바탕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정말요? 벌써 한 5, 6년 지난 것 같은데 우유에 보면은 카세인이 있고 회이 프로틴이라 회이 단백이라서 그래서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은 이 웨이 해가지고 웨이 단백질 들어봤습니다. 회이 프로틴인데 그거를 식전에 50g을 먹으면 몸속에서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서 인슐린이 많이 나오면서 식후 혈당이 덜 올라간다는 그런 논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말은 되는데 그러면 단백질 50g이면은 곱하기 4 하면 200칼로리, 200킬로칼로리거든요. 그만큼씩을 하루에 3번 먹으면 600킬로칼로리잖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청 단백, 그 웨이 프로틴은 10g만 하고 그다음 식이섬유를 또 한 15g 정도 이렇게 넣어 보니까 그걸 식전에 드시게 하니까는 혈당이 덜 올라가요. 근데 그거를 식사를 하고 나서 드시면 올라가요, 혈당이. 뒤에 먹으면 전에 식전에 먹어야지 효과가 있는 게 알려졌고, 그리고 일본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육류나 어류를 먼저 먹고 나중에 밥을 먹으면 혈당이 덜 올라간다는 것도 발표가 된 바가 있죠. 그래서 과학적인 근거는 충분히 있고요. 그럼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 한번 해보시면 가능합니다. 저도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뭐 고등어 반상이 나왔다 생각해요. 네. 그래서 뭐 나물도 있고 네. 고등어도 있고 그다음에 옆에 자그마한 찌개가 있다 치면 반찬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네. 한식은 반찬이 많죠. 그걸 왜 반찬일까? 외국에서는 반찬이라고 그러지는 잘 메인 디쉬가 않죠. 우선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고등어나 나물이나 이것만 먼저 먹어보시고 마지막에 밥을 한번 드셔보시면 꽤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이미 배가 좀 불렀기 때문에 마지막에 먹는 거는 덜 먹게 됩니다. 네, 덜 먹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밥 자체도 좀 덜 먹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순서를 바꾸는 거가 이게 뭐 말이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반찬을 어떻게 먼저 먹고 밥을 나중에 먹느냐 하는데 한번 해보시면 의외로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 사실 이 책을 읽어보면서 제일 좀 신기했었고 네. 저도 뭐 바로 적용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네. 약간 긴가민가 하더라고요. 예. 특히 식초를 식전에 먹으면 혈당이 뭔가 완만하게 오른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검증을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실제로 저희 앱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궁금해 하시던데 이게 뭐 과학적인 이론이 좀 있을까요? 편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실제로 저도 의아했어요. 그래서 논문을 찾아보니까 식초가 들어갔을 때 우리 녹말을 분해하는 알파 아밀레이스, 알파 아밀라제라고도 이야기하죠. 그 효소를 식초가 억제를 함으로써 녹말 분해가 지연됨으로써 식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는 그런 거가 보고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초를 그냥 드시면 굉장히 위험해요. 아, 정말요? 예, 그 어디 음식에 조금 타서 먹든지 풍미라든지 그 맛을 조금 변화시키기 위해서 넣는 거지 그 자체를 먹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나 그렇게 드실까 봐 지금 굉장히 우려가 되고요. 책에도 보게 되면은 뭐 한 큰 술을 다량의 물에다가 물. 예, 대개는 뭐 텀블러 네, 같은 거에다가 해서 조금 넣어가지고 희석을 해서 그것도 치아가 상할까봐 빨대로 마신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웃겼어요. 그래서 저는 좀 걱정이 돼요. 걱정이 되고 효과가 얼마나 클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환자분들이 워낙 이 부분에 꽂히셔가지고 해보니까 도움이 되더라라는 분도 많이 계시고 뭐 사과 식초도 좋다고 말씀하시고 간 식초를 드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좀 곤란할까 그쵸. 봐요. 만나는 거는 화이트 발삼 이런 것도 네. 되더라 이렇게 하여튼 다양한 그 식초 성분이 있는 도움이 되더라고 하시는데 조금 주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너무 의존을 하면 안 되겠네요. 싶습니다. 그냥- 아직까지 잘 그렇게 증명이 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네. 지금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저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뭐 요약을 드리면 절대 식초를 뭐 원액으로 드시거나 공복 상태에서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안 좋을 것 같고 근데 편하게 그냥 약간 시큼한 거를 뭐 물 한 잔에 많이 희석해서 먹으면 또 입맛이 좀 돋아지기도 하잖아요. 그 정도 선은 괜찮을까요? 네, 네. 네, 교수님. 오늘 교수님과 함께 이 당뇨인들의 정말 혁명 같은 책, 글루코스 혁명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교수님과 한번 길게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혹시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 책 관련해서 이 구독자분들께 짧게 뭔가 보충해 주시거나 뭔가 오히려 추천해 주시거나 아니면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편하게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 10가지 팁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한두 개는 나한테 맞다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10개를 다 실천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그런 팁들을 몇 가지 한 두세 가지 정도만 실천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처음부터 10개를 다 하려고 하시면 힘드시니까 네. 할 수 있는 것 차근차근 해서 건강을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책 내용을 보면 정말 사실 신선하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 사례들이기 때문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대로
너무 이 책의 내용에 뭐 100%이 10가지를 실천하기보다는 이제 빠르게 할 수 있는 것들부터 실천해보면서 결국은 이 책의 내용은 이제는 데이터를 환자들도 직접 보고 실천을 해보면서 한번 해보자 라는 내용들도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내게 맞는 정도로 한번 실천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글루코스 혁명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다음 이야기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